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 정책이 나왔습니다. 민간 정비 사업 등을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내일이면 취임 100일째를 맞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 경제와 소통을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채무 프로그램인 새출발 기금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잇따라 설명회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제빵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사실이 드러났던 SPC 파리바게트가 노사 간 약속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규제는 풀고 민간 정비 사업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도심 복합사업의 유형이 신설되며 도시계획의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도 검토됩니다. 특히 재건축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초과이익 환수제도 9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 수도권 등 직주근접지의 신규 택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주택이 분양됩니다. 반지하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공공,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가 추진되며 주택 개보수 등의 지원 사업도 진행합니다. 향후 27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이 중에는 서울에 50만 호, 정비 사업을 통해서 도심에 52만 호, 공공택지, 신도시 등에는 88만 호가 공급이 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50만 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 호가 공급되고 지방은 광역, 특별자치시에 52만 호 등 112만 호가 공급됩니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 도심 복합사업 등으로 52만 호가 공급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 호, 도시개발,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타 일반 주택사업 등 민간 자체 추진 사업으로 130만 호가 공급됩니다. 직전 정부가 공공주도로 주택 공급을 추진했다면 현 정부는 주택 공급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합니다. 공공보다는 민간 공급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도심과 역세권에서 정비 사업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GTX A 노선 조기 개통, GTX BC 노선 조기 착공,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2024년 중 수립 등 계획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 경제와 소통을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오는 17일 취임 100일째를 맞이하는 추경호 부총리가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 경제와 소통에 큰 비중을 두었다는 분석입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경제 운용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 기업,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취임 후 소상공인과 벤처 중소기업, 금융기관, 경제단체장, 부동산 전문가 등을 만나며 광폭 행보를 이어온 것이 그 이유로 풀이됩니다. 다만 추 부총리가 취임 이후 물가 상승을 막지 못했고 법인세 인하 등의 정책이 부자 감세란 비판을 받는 등 아쉬운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채무 프로그램인 새출발 기금이 베일도 벗기 전에 논란이 뜨겁습니다. 금융위가 당초 예정된 업계 설명회를 취소하며 논란이 거세지자 다시 설명회를 열기로 하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건데요. 윤다혜 기자입니다. 새출발기금 세부계획 발표가 내일 모레였으나 돌연 연기됐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금융권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이를 없애고 내일 모레 세부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설명회를 하면 업계 논란만 더 커질 것으로 판단해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게 업계 해석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새출발기금 논란은 더 커지자 금융위는 다시 금융권 대상 설명회를 내일 모레로 잡았습니다. 예정된 세부계획 발표를 다시 연기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는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해 대출금리를 연 3에서 5%대로 크게 낮춰주는 게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의 원금 가운데 60에서 90%를 감면해주는 게 골자인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원금 감면율이 높아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줄곧 제기해왔습니다. 특히 개인 대출은 사용처가 불분명해 포함 여부를 두고 금융권과 차주 양측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는 부실 차주의 범위가 넓어 은행권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는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또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차주들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불만도 높은 상황. 금융위는 9월 중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내일 모레 열리는 설명회에서 협의보단 새출발기금 강행을 위한 형식에만 그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SPC 파리바게트가 지난 2017년 제빵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SPC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안을 내놨는데요. 5년이 지난 지금도 합의안 이행 문제로 시끄럽다고 합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SPC가 노사 간 약속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민주노총 전국화학식품섬유산업노조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C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불매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PC 파리바게트는 지난 2017년 5,300여 명의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SPC는 3년 내 본사 직원과 동일 임금 적용, 부당노동 행위 시정 등의 내용이 담긴 사회적 합의안을 발표해 과태료 처분을 면제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쟁점은 3년 내 본사 정규직과 동일 임금 적용입니다. SPC는 지난 3년간 제빵기사의 임금을 39.2% 인상하고 휴무일도 30% 이상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화삼식품노조는 임금이 본사 직원과 동일한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회사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행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럼 저희가 사회적 합의가 이행됐다라고 하는 자료를 달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본인들이 가공한 자료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회사에서 가공한 자료로는 이게 신뢰를 할 수가 없으니까. 파리바게트 제빵사 노조 사이에서도 전혀 다른 주장이 나와 사회적 합의 이행 문제는 갈수록 시끄러워지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산하의 PB파트너즈 노조 전진욱 위원장은 합의 이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전 위원장은 본사 직영점인 파리크라상과 연차별로 임금을 비교하면 파리바게뜨가 더 높은 경우도 있고 동일한 경우도 있다며 임금이 더 낮은 경우도 본사 직원의 95% 수준이기 때문에 동일 수준을 적용한다는 합의 내용에 부합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SPC에서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SPC 관계자는 노조 이슈에 대해 사측이 개입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SPC의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놓고 전국 매장 앞 1인 시위에 이어 시민 광고 2차 시위, 촛불 집회 등이 예고돼 있어 잡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됐죠. 이른바 국민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전략과 함께 270만 호 공급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된 건데요. 자세한 내용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윤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공급 대책이라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정부가 오늘 270만 호 주택 공급 청사진과 함께 국민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은 도심 공급 확대, 주거 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 시차 단축, 주거 사다리 복원, 주택 품질 제고 등입니다. 먼저 도심 공급 확대 전략은 민간 영역의 확대입니다. 민간에 대한 규제가 심해서 도심 공급의 핵심인 정비 사업이 크게 위축됐었다고 진단한 겁니다. 새 정부에서는 출범 직후 지속적으로 민간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부동산 시장을 정비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공급 대책에서는 향후 5년간 신규 정비 사업에서 22만 가구를 생산하되 그중 10만 가구를 서울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부 지자체의 자율권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합리적인 감면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내놨는데요. 최근 집값 상승과 함께 부담감 역시 커졌기 때문에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도심 복합사업 고밀도 개발과 관련해서는 공공에만 자격을 주던 것을 민간에 확대해서 도심 내 창의적인 주거와 업무용 건축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영역 활성화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또 신도시 관련된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원희룡 장관은 이제는 주택이 가는 곳에 교통이 함께 가도록 하겠다. 편리한 교통, 쾌적한 주거 환경이 함께 조성되도록 하겠다며 신도시 내 교통개발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2기 신도시를 보면 입주는 됐는데 교통 인프라가 따라오지 못해서 입주자들의 불만이 이뤄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특단의 교통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건데요. 원 장관은 2기 신도시 지역의 광역교통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교통 불편 사항에 대해서 전수대책을 마련해 기금과 재원 마련 방안, 지자체 협조 방안 등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3기 신도시는 현재 택지가 발표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입주에 맞춰서는 교통대책이 완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30년을 바라보고 있는 분당과 일산, 산본 등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 플랜을 내놓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질서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또 수도권 외 지방의 노후 주거지에 대한 복합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수도권 개발 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가 심각해서 도심과 지방 노후 주거지 개발을 위해 지자체와 자원 개발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K반지하라는 오명까지 나왔었던 반지하 문제에 대해서는 주거 상향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 거주자들이 옮겨갈 수 있는 임대주택을 추가로 마련하고 대한 주거가 가능한 주거 형태를 심층 조사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업의 속도를 이제 올리기 위해서 통합 심의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통합 심의 제도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형식적인 절차는 단축하고 비슷한 성격의 심의 과정을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주택 사업을 할 때에는 환경 영향 평가와 교통, 경관, 교육 영향 평가 등 유사한 심의 기준이 많았는데요. 또 도심 개발 과정에서도 여러 타당성 조사가 많아서 절차상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곤 했었습니다. 이런 유사한 성격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서 사업 시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원 장관은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 등 혜택을 지원해 활력을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거 사다리 회복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얘기입니까? 예, 주거 상향 계단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 주택과 임대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분양과 매입까지 갈 수 있도록 내 집 마련 리치 주택을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역세권 첫집은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시세의 7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총 50만 원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일부는 연내에 사전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내 집 마련 리츠주택은 분양 전환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임차 주택에 살다가 6년 이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식입니다. 분양으로 끝날 경우에는 임대 기간과 상관없이 청약 통장으로 또다시 조전할 수 있게 하는 선택권을 넓혀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외에도 원 장관은 층간소음과 입지, 면적 서비스 등 주택의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아니겠습니까? 업계에서 현재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5개의 커다란 전략과 함께 공급 계획을 드디어 내놓은 건데요. 업계 전문가들은 다소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여러 계획을 발표하긴 했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것들은 향후에 나올 예정이고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이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김효선 NH농협 올백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입니다. 워낙 민간 공급에 대한 규제가 좀 심화됐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규제를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또 깊이 있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공급에 대한 좀 해석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은 그 규제 하나 부분이 거의 좀 숫자들이 빠지고 이제 향후에 발표될 걸로 예정만 되어 있어서 예,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양호한 2분기 실적에도 골프 관련주의 주가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MZ세대 이탈과 함께 업황 피크아웃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인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골프 관련주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골프 산업 대표주라 불리는 골프존은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마이너스 5.58%, 골프존 뉴딘홀딩스는 마이너스 0.72%, 거리 측정기 제조기업 VC는 마이너스 2.70%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MZ세대를 중심으로 골프 신규 유입자가 늘었으나 최근 그린피, 캐디피 등이 급등한 것이 인구 이탈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한국골프소비자원에 문의한 결과 대중골프장의 팀당 캐디피는 13만 8,600원으로 지난해 5월에 비해 6.94% 올랐습니다. 회원제의 경우 같은 기간 13만 1,300원에서 9.29% 오른 14만 3,500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젊은 세대들이 다시 골프에서 좀 떠나서 다른 걸로 간다. 이런 얘기들 좀 나오잖아요. 스크린도 마찬가지고 아웃도어에서 하는 골프도 마찬가지고 좀 피크아웃을 한 건 아니냐. 그런 게 아마 주가 심리에 반영이 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한 인플레이션 및 경기 침체, 가처분 소득 감소에 따른 골프 수요 둔화가 스크린 골프 사업까지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선 여전히 라운드 수의 증가와 함께 하반기 해외 골프 사업 안정화 등의 모멘텀이 있어 주가는 상승 전환이 가능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습니다. 숫자는 국내 내수 부분도 잘 나왔고요. 그래서 올해 말, 내년 이 정도에는 해외 사업을 기대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국내 내수 부분은 골프 인구가 아주 급격하게 준다거나 스크린 골프 인구가 크게 떨어진다거나 이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기업 공개를 추진 중인 컬리가 다음 주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를 받습니다. 오늘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다음 주 중 상장 공시위원회를 열고 컬리의 상장 예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컬리는 재무적 투자자들의 보유 지분 의무 보유 확약서와 올 상반기 실적 및 재무 현황을 거래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올 상반기 말 기준 컬리의 경영과 재무 상황도 상장 기준을 충족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컬리 관계자는 상장 예비 심사 결과가 나오면 정해진 기간에 적절한 상장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상장 폐지 위기에 놓여 있는 신라젠의 개선 기간 이번 주에 종료됩니다. 오늘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신라젠에 부여한 개선 기간 6개월이 오는 18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 종료일부터 15영업일 이내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와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한국거래소는 관련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상장 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 배임으로 2020년 5월 주식 거래가 정지된 바 있습니다.
마케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가 됐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지갑을 열게 만드는데요. 최근 가장 강력한 마케팅 수단 중 하나,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품과 서비스에 최적화된 인플루언서를 매칭해주는 플랫폼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국내 1위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기업 레뷰 코퍼레이션을 만나봅니다. 네, 정재현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이 인플루언서 사실은 이제 마케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를 잡게 됐는데,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에 관해서 조금은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건지 회사 소개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인플루언서라는 건 아시겠지만 뭐 블로그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SNS에서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는 개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거는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서 SNS에서 입소문을 내는 그런 마케팅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뭐 인플루언서들과 이 광고주들을 최적인 이제 매칭을 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그 지역의 뭐 식당이나 상점들, 아니면 화장품이나 생활용품 같은 제품 브랜드를 이제 판매하는 사업자분들이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이제 SNS에 입소문 마케팅을 하고 싶으면 저희를 찾아오시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이제 사업자분들, 광고주들 입장에서 이제 업종이나 뭐 지역 이런 여러 이제 상황에 최적화된 저희 인플루언서들을 이제 추천을 해서 매칭을 해드려서 진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있어서 최적화된 인플루언서분을 매칭해주다 보니까 마케팅 효과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우리가 언택트 이제 비대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그 시대가 좀 도래를 하면서 SNS나 온라인 기반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시장에서의 현황, 그다음에 향후의 성장성들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약간 이제 세상의 뭐 큰 틀의 변화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TV 같은 이제 전통 매체가 그렇죠. 영향력이 이제 지대했고, 근데 이제 세상이 좀 다원화가 되면서 이게 이제 TV보다는 그 여러 이제 온라인 채널들, SNS 대표적으로 이런 채널들로 이제 미디어가 좀 많이 분산이 됐고, 거기서 이제 영향력을 그 만드는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생겼는데, 단적으로 요즘에 뭐 패션이나 네. 뭐 뷰티, 뭐 생활용품, 뭐 반려동물, 뭐 여러 산업에서 이런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하는 사례가 이제 굉장히 활발히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글로벌 시장 전문 조사 기관인 마켓츠 조사에 따르면 네. 지난해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 규모가 7조 원 규모 정도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연평균 32%씩 성장을 해서 2025년에는 28조 원 정도 규모까지 성장을 한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성장성이 아무래도 큰 만큼 이제 향후 이제 점유율 확대라거나 뭔가 국내 1위 기업으로서의 그런 변모들을 좀 보여주실 것 같은데, 지금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또 국내 시장 저변도 굉장히 넓히고 계신다고요? 네, 첫 번째로는 저희 이제 인플루언서 풀을 확대하는 차원의 이제 제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국내외에 91만 명 인플루언서가 저희 이제 레뷰 플랫폼에 이제 들어와 계신데, 저희 뭐 두어 컴퍼니나 레페리 같은 이제 MCN들이랑 제휴를 해서 이 인플루언서 풀을 확대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방향성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 이제 광고주분들, 현재 한 5만 명 정도 이제 광고주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지금 주주사인 뭐 LG U+나 이제 하나은행 등과 이제 협업을 통해서 이 광고주 풀을 확대하는, 이게 이제 두 번째 방향성이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이제 커머스 쪽이랑 좀 연계를 하기 위해서 크리마라는 회사랑 예를 들면 이제 기술 제휴를 하고 있고, 뭐 서울스토어 이런 커머스 몰이랑도 연계를 해서 이 플랫폼 생태계를 이제 풍부하게 하는 그런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 시장 쪽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성장성이 크다 보니까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조금 넓히기 위한 지금 신산업이라거나 구체적인 그런 행보들도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는 저희 이제 국내에서 운영하는 그 레뷰 플랫폼이 글로벌 버전이 있거든요. 그 레뷰 글로벌이라는 플랫폼이고, 이게 이제 동남아시아의 5개 지역에 저희가 이제 이 플랫폼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이제 파트너사들이 있고요. 그 현지 파트너사들이 요 저희 레뷰 글로벌 플랫폼을 이제 활용을 해서 현재 이제 광고주들과 현재 인플루언서를 매칭을 해서 이제 사업을 하시고, 그 현재 파트너사들이 결국 이제 광고주부터 이제 수익을 수취하면 저희는 그거의 한 20% 정도를
플랫폼 피로 받는 그런 사업이 첫 번째 이제 글로벌 사업 방향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중소기업이나 뭐 뷰티 브랜드 같은 브랜드사들이 해외 진출을 할 때, 그럼 이제 그 해외 현지에서 디지털 마케팅을 하셔야 되고, 그거를 이제 저희 파트너사랑 연계를 해서 해주는 이제 에이전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지금 레이블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이제 연초에 저희가 M&A를 해서 자회사로 편입을 했고요. 이게 이제 중국의 디지털 마케팅이랑 라이브 커머스에 좀 특화된 그런 사업을 잘 하고 있어서 중국 사업은 좀 별도로 그 자회사를 통해서 좀 힘을 실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사업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베트남에 이제 R&D 센터가 있고, 대만의 메이트아임이라는 자회사,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PTDBJ라는 관계사가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레이블 코퍼레이션이라는 중국 사업을 총괄하는 이제 회사들이 있고요. 향후에도 이런 어떤 M&A나 지분 투자가 수반된 전략적 제휴를 계속 활발히 해서 글로벌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시장에서 주목받는 게 IPO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해요. 뭐 성장성, 실적 기반으로 현재 IPO 굉장히 활발하게 고삐를 좀 쥐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떤 단계인가요? 저희가 지난 5월에 이제 삼성증권을 IPO 주관사로 선정을 했고요. 내년 상반기에 상장 예비신사 청구를 해서 하반기에 이제 상장이 완료되는 그런 스케줄로 상장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장이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이제 내부의 어떤 회사 운영의 인프라나 시스템이 좀 고도화될 걸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제 상장이 또 완료가 되면 저희 이제 회사나 이 서비스에 대한 레뷰라는 이제 플랫폼의 인지도가 이제 대중에 좀 커지면서 저희 인플루언서 풀이나 광고주 풀이 또 저변이 확대되는 그런 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끝으로 이제 어떤 기업으로 좀 도약하고 싶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회사는 이제 지난 10년 좀 넘는 기간 동안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분야 이제 한 우물만 파온 되게 좋은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굿 투 그레이트 이런 이제 책 제목이 있듯이 현재는 이제 이 좋은 회사를 좀 넘어서 뭐 탁월하고 좀 위대한 단계로 이제 가는 그런 여정이 있는 회사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 미션이 그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와 인플루언서의 완벽한 연결이라는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실현을 해내는 대표 기업이 되는 게 저희 포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국내 1위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레뷰 코퍼레이션에서 자세한 이야기들 들어봤고요. 향후 시장 성장성과 실적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는 포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